오늘 갑자기 발표가 났어요. 네. 일단은 그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제가 좀 개인적으로 한 네. 가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네네. 질문 좀 드릴게요. 이 소장님 같은 전문가들께서 이제 시장을 보실 때 이제 여러 데이터를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시는 그 세 가지 지표만 만약에 뽑으신다면 세 가지 지표, 뭐 제가 많이 보는 지표 같은 경우는 그 시세 흐름, 시장 흐름을 읽기 위해서 일단 부동산원 주간 통계하고요, KB 통계를 보는데 부동산원 통계를 보게 되면 이제 숫자가 나오잖아요. 서울 평균이 뭐 0.08이다, 0.27이다. 우리가 숫자를 보게 되면 느낌이 안 오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엑셀로 네. 숫자를 입력하고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만들어요. 이게 선형 그래프를 만들게 되면 시장의 흐름을 한눈에 딱 볼 수가 있거든요. 연도별로 서울 아파트 시장의 흐름을 한눈에 딱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만 보지 말고 저처럼 엑셀로 별거 아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에 부동산원 통계 발표되게 되면 그거 한 5분 정도 숫자 따당 입력하면 되니까 네네. 보게 되면 아 시장이 어떻구나. 올해만 보게 되면 2월, 3월에 토지거래가구역 풀고 묶고 했을 때 상승률이 쭉 올라갔고요. 쭉 내려오다가 6.27 대책 발표하기 전에 다시 한번 쭉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7, 8월 넘어서 9월 돼서 다시 올라가거든요. 네. 지금 시장 분위기하고 거의 뭐 일치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느낌이 와요. 아 올라가고 있구나. 아 마포가 내려가고 있구나를 한 번은 우연이지만 이게 겹치게 되면 이게 필연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흐름을 좀 읽자. 아파트 시장은 흐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흐름 지표를 좀 자기만의 지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자기만의 지표를 만들어라.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프로 그냥 하나만 만들면 다 네. 해결이 되고요. 두 번째 바라보는 게 저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요. 거래량도 수반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거의 비슷합니다. 분위기가 좋을 때는 거래량이 늘어나고요.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거래량도 줄어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 지표는 저는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에 가면 네. 딱 치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매매, 전세, 월세 통계가 나와요. 네. 그러면 다 보고 싶은 사람은 봐도 되고 아니면 월세, 전세를 클릭하면은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매매 거래량만 나오니까 그것도 엑셀로 만들어도 되고 네.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에서 제공해주는 그래프를 보셔도 되는데 저는 못 믿고 제가 그래프를 또 만듭니다. 엑셀로. 따당 다른 시트에 딱 입력하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나오는데 앞서서 만든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 그러니까 상승률이죠. 네. 그래프와 거래량 그래프가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 2시가 되면 한국부동산원에서 이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든요. 네. 공짜로 줍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공짜인데. 그래서 비싼 돈 들여가지고 뭐 어떤 뭐 재테크 책을 사가지고 뭐 막 공부하기보다 저는 이런 내용들만 해도 시장 흐름은 충분히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 보도자료 같은 걸 발표되게 되면 저는 보도자료 내용을 출력을 해가지고 한번 보셔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읽어보게 되면 대책이 왜 나왔고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어떻고 정부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 거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니까 꼼꼼히 읽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되고요. 뭘 봐도 상관없는데 항상 숫자가 아니라 추세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심리 지수도 꾸준하게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봐야 되고요. 그게 귀찮으면 아실 같은 데 가면 그래프를 이렇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셔도 되고 그렇게 보면 저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방금 발표된 이제 그 11호 대책에 대해서 이제 먼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6가지 정책이 발표되었는데요. 조금 좀 하나씩 한번 여쭤볼게요. 첫 번째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지정인데, 네, 서울이 전체다. 네, 서울 전체에다가 경기권 12개.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정부에서는 어떤 의도로 이걸 지정을 했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고민을 했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핀셋 규제라는 걸 합니다. 구별로. 핀셋 규제. 그래서 강남 집값 올라? 탁! 나머지 지역? 쫙! 딱딱딱 했는데 이게 지정하면 여기 옆 동네 올라가고 강남 3구 지정하니까 마포 성동 올라가고 마포 성동 규제하니까 뭐 영등포 올라가고 서대문 올라가고 끝도 없이 서울 규제하니까 경기도 규제하니까 지방 5대 광역시 5대 광역시 규제하니까 서울 전역 경기도도 좀 과하게 수원 팔달구 의왕 안양 동안구 막 이렇게 지정해 버리거든요. 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장의 수요자들이잖아요. 수요자들의 반응, 집주인의 반응과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의 반응이잖아요. 네네. 맞잖아요. 맞죠. 그래서 집주인이 급매로 팔고 매수자들이 안 사거나 하락 거래를 이끌어내서 거래를 하면 집값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네. 자, 이렇게 지정됐을 때 지금 현장 반응을 보게 되면 집주인들은 시큰둥하고요. 어떡하라고? 나보고 지금. 몰라. 매수자들은 아니, 뭐지? 좀 기다려봐? 일단 한 달, 두 달 기다려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재인 정부 정책의 실패를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이렇게. 지정 안 된 곳들, 뭐 동탄, 송도, 금단, 청라, 뭐 안산, 고잔동 뭐 이런 지역들로 몰릴 수가 있겠네요. 몰릴 수 있죠. 특히 광교 신도시 사려고 하는 분들, 용인 수지 사려고 하는 분들이 규제 지역 지정이 돼요.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어. 그러면 대안으로 동탄 신도시 갈 가능성 높죠. 그렇죠. 아니 그게 상식이잖아요. 아니 대한민국에서 세금 내고 전세 끼고 집 사는 게 왜 죄예요? 그렇죠. 그럼 실거주 해가지고 2년 살고 다른 데 가서 또 팔고 실거주하고 2년 살고 2년 살고 2년 살고 이게 실소유인가? 아니면 전세 끼고 사서 10년 내버려 둔 게 이 사람이 실소유인가? 이게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근데 이번 정부는 전세를 끼고 사면 이제 또 범죄, 죄인 취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토지거래가구역도 그거잖아요. 실제 거주하는 사람만 허가해 줄게. 실제 거주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 전세 끼고 사는 사람은 나쁜 사람.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토지거래가 나왔는데 역설적으로 토지거래가구역 지정돼서 집값 떨어진 지역이 어디 있어요? 목동, 압구정 안 떨어졌잖아요. 강남 3구, 용산구 확대 지정했는데 안 떨어졌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사실 불편하게 할 뿐이지 집값을 잡을 수는 없다. 이제 두 번째로 전세자금 DSL 적용.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1주택자가 수도권에서 규제 지역에 이제 전세 사출 이자 상환분 DSR에 반영을 된다고 그렇게 발표가 났잖아요. 이것도 네. 좀 자세하게 방금 이게 1주택자 이제 DSR도 전세 대출도 이제 DSR 적용하는데 저는 이거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좋아요. 대전제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 세입자 서민들도 소득이 부족하신 분들은 대출을 많이 못 받게 되고 예를 들어서 시세가 한 2억 올랐어요. 2억을 올려야 되는데 대출이 안 나온대. 소위 말해서. 네네. 그러면 정부 정책이 그러니까 내가 안 올릴게. 제가 집주인이고 우리 대표님이 세입자라면 저 대출이 안 나와서 못 올려주겠어요. 그러세요? 아유 그렇구나. 알았어요. 그냥 2년 더 사세요. 라고 안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 2억만큼 한 50만 원 내 그냥 월세로. 아니면 니가 나가. 나가면 지금 전세 매물이 없어요. 왜? 지금 정부 정책이 실거주를 하도록 만들잖아요. 전세 매물이 안 나와요. 전세 가격이 원래는 입주 물량도 내년부터 많이 줄어들고 규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막 지금 또 올라가고는 있어요. 올라가는데 더 올라가야 되는데 대출 규제하게 되면 올라가는 걸 막을 수는 있으나 그게 그냥 막은 게 아니죠. 전세 매물이 없어지게 되고 월세가 또 올라가게 되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월세도 올라가 전세는 매물이 없어 집 살려니까 집값은 올라가 삼중고 미쳐버리죠. 민심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제일 손해보는 건 여당이 아닐까요? 민심이 안 좋아지니까 내년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이건 악재예요. 정치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호재. 왜? 반대쪽 나의 네네. 경쟁자가 지금 민심이 표를 찍어주는 사람이 짜증이 나거든. 집주인들은 야 노원구에 계시는 분은 야 뭐야 이게 우리 집값 올라가지도 않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아 전세도 규제 안 해? 짜증 나잖아요. 그러면 10명 중에 뭐 한 6명, 7명은 그래도 지지할 수는 있겠으나 나머지 2-3명은 포기하는 분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 나 안 할래 짜증나. 아니면 아 이번에는 여기 반대로 찍어버릴까? 라는 표들이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리한 부분입니다. 이게 처음 아닌가요? DSL 적용한 건 전세는 처음입니다. 그죠. 이게 왜 이런 대책이 나오냐면 이제 정부 입장을 제가 또 이해를 하고 분석을 해드리면 왜 이런 규제가 나오냐면 문재인 정부 시절을 또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분들이 막 분석을 했거든요. 문재인 정부 정책은 왜 실패했을까? 전세 가격, 전세 대출을 그때 많이 풀어줬어요. 서민 주관적으로 풀어주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가네.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려요. 이게 전세 대출이 문제였구나. 전세 대출을 막아버리게 되면 꽉 잡아버리게 되면 전세 가격이 안 올라가고 전세 가격이 안 올라가게 되면 집값이 떨어지는구나. 집값이 떨어지면은 야 서민들 니들도 좋은 거 아니야? 라는 논리가 나름대로 형성이 돼요. 결국엔 니들을 위한 거야.
지금은 힘들어도 좀 참아봐. 집값이 떨어지면 좋잖아 라고 하는데 떨어지면 괜찮은데 떨어질까요? 지금?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은 다르죠.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집값을 밀어 올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모든 건 아니잖아요. 네. 집값을 그럼 전세가 올라갈 때만 집값이 올라갈까요? 아니잖아요. 기준금리가 내려가도 집값이 올라갈 수도 있고 입주 물량이 부족해도 올라갈 수도 있고 정책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경제 상황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반대로도 내려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전세에만 포커싱을 맞추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지금 강남 3구의 전세가율이 30%대밖에 안 돼요. 보통 아파트는 한 50% 정도 되잖아요. 네네네. 2016년, 17년은 70%까지 올라가기도 맞아요.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갭 투자도 많이 되고 맞아요. 밀어 올렸는데 네. 지금은 30%예요. 그거밖에 안 돼요. 왜 매매 가격 올라갔는데 전세 가격이 많이 안 올라갔거든요. 그런데도 신고가가 나와요. 이건 어떻게 해석할 거야? 이 30%가 매매 가격을 밀어 올렸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다른 요인이잖아요. 원인은 다른 데 있다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전세 대출을 규제해 버리니까 세입자들만 죽는다니까요. 집값은 안 떨어져. 전세 대출은 안 나오니까 월세로 가야 돼. 전세 가려고 하니까 매물도 없어. 지금 그런 왜 어설픈 서민들만 때려잡냐는 거죠.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을 해야죠. 아, 도대체 얘들은 왜 이렇게 집을 사지? 라는 근본적인 고찰을 좀 할 필요는 있잖아요. 자기들의 생각이 아니라 네. 진짜 시장의 수요자들. 그러면 집주인들은 알겠어. 내가 집을 가졌으니까 가급적이면 올랐으면 좋겠고 안 팔고 싶고 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집을 사려는 너희들은 왜 자꾸 사지? 이게 다 투기인가? 집 사는 사람이 다 투기일까요? 아니죠. 지금 아니잖아요. 옛날처럼 뭐 다주택 요즘 다주택 안 하잖아요. 제 주변에 누가 다주택을 해요? 바보같이. 5주택 있는 사람이 한 개 더 산다? 아, 왜? 있는 주택도 정리해가지고 똘똘한 거로 지금 가도 모자랄 판에 주택수를 늘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왜 사? 최근에 제가 만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한결같이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불안해요. 불안하대요. 왜 불안해? 물어보게 되면 나는 열심히 잘 살고 있었어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공무원도 있고요. 선생님도 있고요. 직장인도 있고요. 자영업자도 있고요. 진짜 자기 인생에 열심히 산 사람들이에요. 왜? 진짜 돈 아껴가면서 모아서 뭐 3억, 4억, 5억, 6억을 모았단 말이에요. 1년에 1억 모으기 뭐 사업이 잘 되는 사람 말고 1년에 1억 모으기 모아서 1억을 모으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1억 모으려면 한 달에 1,000만 원 세이브해야 되는데 억대 연봉도 아니고 억대 연봉도 한 달에 1,000만 원 어떻게 세이브해요? 그렇죠. 안 돼요. 또 세금도 내니까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세이브하려면 연봉이 한 4억 정도 나와야 돼요. 왜? 세금 떼니까 4억 받아야 실수령액이 2억 5천 정도? 그러니까 월 한 2천 받아가지고 1,000만 원 쓰고 1,000만 원 세이브할 수가 있는데 맞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허리끈 졸라매고 아껴 써가지고 4억 5억을 모았는데 지금 딱 보니까 내 친구는 작년에 금을 샀대. 금을 샀는데 2배 올랐어. 내 친구는 또 코인을 샀는데 3억을 벌었대. 주식하는 친구는 맨날 죽 쓰다가 요즘 좋아져가지고 수익률이 좋아져서 또 매덕 벌었대. 집 산 친구는 또 얼마 올랐대. 5억, 10억 올랐대. 네. 나는 뭐 했지? 대출이자 5억 은행 넣어도 1년에 몇백만 원 나오지도 않는데 자괴감, 불안감 이게 벼락거지거든요. 아, 나는 이 상태로 가면 안 되겠다. 어떡하지? 주식이라도 할까? 지금까지 주식 안 한 분들이 갑자기 주식을 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주식하라고 해서 할 수 있나요? 하는 사람을 해요. 코인? 더 불안하죠. 선물 투자? 못하죠. 금? 지금이라도 살까? 금 한돈 녹화일 기준으로 지금 82만 원 정도 하거든요. 작년에 45만 원 정도 했거든요. 와, 작년 초에 35만 원 정도 했고요. 지금 82만 원, 한 돈에 82만 원? 10돈을 820, 100돈이면 8,200, 1억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사야 돼? 와,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있어? 야, 그냥 집 하나 사자. 안 되겠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의정부에 집 하나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야, 내가 현금 5억 모았는데 5억 가지고 있는 집 팔아서 차라리 좀 상급지로 갈아타자. 라는 마음으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정부는 야, 아니야. 전세 끼고 사면 이거 아니야. 바람직하지 않아. 투기지역 지정하고 전세대출 적용하고 뭐 규제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타깃 자체가 여전히 뭐 관리 감독원을 만들겠대. 누가 왜곡을 시킨대. 뭐 일부 사례는 있을 수는 있죠. 누가 집값 띄우기도 하고 일부 사례예요. 있어.
그 일부 사례를 가지고 그걸 전체로 봐버리게 되면 일부 문제 일으키는 애들이 있겠죠. 모든 학생이 그렇지는 않은데 그걸 전체로 봐버리게 되면 이미 방향성 자체가 틀리게. 제가 볼 때는 허공에 대고 지금 칼질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 그러면은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설치 자체가 그래서 집값 안정될 것 같아요. 그 문제예요? 그거랑 상관이 지금 없을 집값 것 올라가는 게 그 문제인가요, 여러분? 같아요. 그거랑 상관이 아, 그거는 관리감독원을 만들든 단속을 하든 그거는 그냥 할 일이에요. 이것 때문에 집값이 안정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하면 돼요. 아, 불법하면 안 되죠. 집값 띄우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대책이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관리감독원을 만드는 게 효율적이면 만들어도 되고요. 네. 안 만들어도 되면 부동산에서 하든 아니, 당연히 불법행위 관리감독 해야 되고 집값 띄우기 단속해야죠. 그렇죠. 근데 그걸 마치 대책이라는 것처럼 기가 막히네. 앞으로 공급이 많이 될 테니까 나는 안 사고 기다려야겠다. 하는 분이 몇 명 되겠습니까? 그 스트레스 금리가 이제 상향됐잖아요. 네. 1.5에서 이제 3.3%로. 이거는 좀 어떻게 어떤 그냥 변화가 대출 있을까요? 조이는 거죠. 근데 자, 이 뉴스를 보고 보도자 뭐 하는데 일반 국민들 중에 제가 앞서서 이제 보도자료를 보시라고 했는데 진짜 보도자료 출력해가지고 일일이 읽어보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 중에 몇 명 될까요? 기자들하고 우리 같은 전문가들, 직업인분들 아니고는 누가 그걸 보나요? 스트레스 DSR이 포함된지도 모르는 사람들 태반일걸요? 사람들은 그냥 뭐라고 느끼냐면 아, 대출 안 나오겠고 이게 끝이에요. 없어져. 주식 부양이 결국에는 돈이거든요. 근데 앞뒤가 안 맞잖아. 공급을 늘리겠다면서 대출 규제하고 이주비 대출도 규제하잖아. 그럼 공급을 어떻게 늘리지 정부 사업을? 지금 모순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시장을 공격할수록 시장은 더 강하게 역습을 한다?